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북한 관련 소식과 함께 주요 이슈를 분석해드리는 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통일로 가는 길은 지난 11월 8일 방송에서 재미동포 크리스틴 안이 주도하고 일부 미국인들이 참여하는 워먼 크로스 DMZ의 노골적인 종북 행각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랫동안 북한과 재미 종북 세력에 대해 연구해온 미국의 전문가 로렌스 팩 박사는 최근 무차별적인 종북 활동과 거짓말까지 동원해서 한국 정부 공격을 일삼고 있는 미국 극좌 인물들의 실체를 지적했습니다. 또 이들에 대한 편향된 보도를 하는 일부 한국 언론을 비판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연구원의 미국 대표를 맡고 있는 로렌스 팩 박사는 12월 22일 한국 뉴델리에 게재된 한국 언론 왜 외국인에게는 사실 확인 안 할까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일부 한국 언론들이 노골적인 종북 행각과 비상식적인 한국 정부 비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극좌성향 미국인들을 미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로렌스 팩 박사는 우선 워먼크로스 DMZ의 일원으로 지난 5월 평양을 방문해 북한 정권의 무조건적 평화협정 체결 주장을 국제사회에 선전했던 엔라이트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엔라이트는 미국 평화제한 군인의 일원으로 12월 8일 제주도를 찾아 제주 해군기지가 미국의 군사시설이 될 것이라면서 한국 정부의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고 일부 한국 언론에서는 이를 여과없이 보도했습니다. 팩 박사는 한국 언론들이 라이트가 소속된 미국 평화제한군인회가 홈페이지에서 6.25 전쟁이 남침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북침이라고 주장했고 잔혹한 북한 독재체제에 동정적이며 북한의 인권 상황을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는 언론들이 이러한 배경 사실을 명확히 알려야만 한국 국민들이 평화제한군인이나 엔라이트의 위선적 실체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뼈있는 충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탈북자 등 북한 인권 운동가들에게 북한 체제에 대한 대결적 접근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크리스틴 안과 함께 북한 인권 결의안에 반대했던 엔라이트의 실체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저명 인사가 한국 정부의 제주 해군기지에 반대했다고 보도하는 것은 명백한 왜곡이라는 주장입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정세진입니다. 팩 박사가 다음으로 거론한 것은 12월 초 극좌 성향의 미국 잡지 더 네이션에 한국 관련 기사가 게재된 사례인데요. 더 네이션의 팀 셔록 기자는 한국에서 독재자의 딸이 노동자를 탄압하다라는 글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이번 파문은 뉴욕 한국 총영사관이 더 네이션에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한 팀 셔록의 기사에 대해 거칠게 항의했다고 알려지면서 발생했습니다. 일부 한국 언론들이 셔록의 주장을 그대로 보도함으로써 마치 한국 총영사관이 미국 언론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려 했던 것처럼 사실관계가 완전히 와전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확인 결과 한국 총영사관은 전 세계 모든 국가 외교관들이 그러하듯이 더 네이션 측의 한국에 대한 기사 내용의 심각한 오류와 편향적 시각에 대해 우려를 정중하게 전달했고 셔록의 주장처럼 상식에 위배되는 언행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팩 박사는 이번 사태를 보도한 일부 한국 언론들이 셔록이 스스로 마르크스주의 신봉자를 자처하고 있고 오랫동안 한국 통합진보당을 열렬히 지지해왔던 인물이라는 기초적인 사실조차 독자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그를 베테랑 외신 기자로만 포장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셔록이 지난 5월 우먼 크로스 DMZ를 주적한 자신의 친구 크리스틴 안에게 한국 기자들이 김정은이 독재자라는 사실을 전제로 몇 가지 질문을 던지자 매우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던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전상입니다. 실제로 셔록은 10여 년 전인 2003년 더 네이션 기고문에서 미국이 북한을 정당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영원히 주둔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독재체제에 유화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인물이죠. 또 더 네이션은 과거 스탈린, 마오쩌둥, 카스트로, 호치민, 폴포트와 같은 모든 공산주의 독재자를 지지하고 냉전 기간 동안 미국의 반대편에 있었던 정권들의 입장을 대변했던 급진적 성향의 잡지입니다. 팩 박사는 기고문 결론 부분에서 과거 한국의 한 좌익 성향 정치인이 친일 청산을 외쳤을 때도 한국의 보수 진영에서 그의 부친이 일제강점 시절 독립운동가를 탄압했던 일제경찰이었음을 밝혀낸 일도 있었다. 이때 일부 좌익 성향 매체들이 사실을 무시하는 위선적인 태도로 자신들의 커버 스토리를 썼다가
보수 신문들의 면밀한 심층 취재를 통해 사실이 드러나 대중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고 소개하면서 최근 한국의 매체들이 엔라이트와 팀 셔록이라는 미국인에 대한 구체 사실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은 것도 이와 마찬가지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한인 동포들은 노길남 씨나 신은미 씨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 맹목적 종북 행위를 하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확실한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엔라이트나 팀 셔록 같은 미국 극좌 인사들이 교묘한 논리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북한 독재 정권의 이득이 되는 주장을 하거나 한국 정부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로렌스 팩 박사가 강조하는 것처럼 어디까지나 정확한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이들의 편향된 주장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 정권은 컴퓨터를 통한 외부 사조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레드스타, 붉은 별이라는 자체 개발 컴퓨터 운영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독일의 컴퓨터 전문가들이 이 붉은 별을 분석해봤는데 깜짝 놀랄 정도로 철저한 사용자 감시 기능들이 탑재돼 있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12월 27일 북한이 리눅스를 기반으로 독자 개발한 컴퓨터 운영 체제인 붉은 별이 북한 체제만큼이나 폐쇄적이고 주민들에 대한 감시와 탄압을 위해 특화된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독일 정보통신 보안업체 소속 연구원 2명이 이날 독일 함부르크에서 개최된 복잡계 커뮤니케이션 국제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별은 북한 주민들의 컴퓨터를 이용한 사생활 감시를 위한 USB 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 장치에 담긴 음악, 영화, 문서 파일에 표시를 남기도록 설계돼 있다고 합니다. 이는 누가 외국 드라마 등을 북한으로 들여와서 어떤 사람들에게 전달했는지를 북한 당국이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또한 이들은 붉은 별의 보안 기능이 외국 정보기관의 침입 가능성을 의식한 듯 편집 광적일 정도로 철저하게 설계돼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운영 시스템에 포함된 방화벽 기능이나 바이러스 백신 기능에 변화를 주려는 시도가 있을 경우에 아예 컴퓨터를 꺼버렸다가 잠시 후에 다시 켜지는 방식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처럼 주민 감시와 탄압을 위해 특화된 붉은 별의 세부 기능들이 속속 드러나자 국제 IT 커뮤니티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붉은 별을 분석한 플로리안 그루너 연구원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리눅스는 자유 소프트웨어와 오픈소스의 상징인데 북한 정권은 리눅스를 기반으로 주민들을 감시하고 탄압하는 데 특화된 붉은 별을 만들었다면서 북한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김정은이 지하철 객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불붙은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리는 모습이 북한 언론에 그대로 보도됐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12월 26일 김정은이 최근 북한이 자체 기술로 개발했다는 지하철 시운전 행사에 참석한 모습이 담긴 보도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지하철에 탑승해서 평양 개선역부터 통일역, 승리역, 봉화역, 영광역까지의 구간을 왕복하면서 운행 과정을 지켜본 김정은은 객실 내에서도 연신 담배를 피워댑니다. 오른손에 담배를 든 채 지하철 좌석에 앉아있던 그의 옆에는 항상 재떨이가 놓여 있습니다. 얼마 후 김정은의 오른손에 있던 담배는 없어졌지만 지하철 좌석 아래 불붙은 담배꽁초가 버려져 있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김정은이 담배를 피운 후에 그대로 바닥에 버린 겁니다. 김정은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은 과거에도 북한 언론 매체들을 통해 자주 보도되어 왔습니다. 주로 김정은이 연로한 고위 간부들 앞에서 혼자 담배를 물고 지시하는 모습이 부각됐는데 심지어 약국이나 병원, 유아원을 방문할 때에도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여과 없이 보도되면서 국제사회의 비웃음을 사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린 나이 콤플렉스에 시달리는 김정은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통해 여유와 노련함을 과시하려고 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김정은은 10대 시절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약 10년 동안 김정일의 전속 요리사였던 일본인 후지모토 겐지 씨는 정은 왕자는 10대 중반부터 술과 담배를 시작했으며 김정일이 김정은에게 담배를 일찍 배우면 키가 안 큰다고 말리자 김정은이 자신에게 담배를 얻어 피우기도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정세진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2012년 기준 북한 성인의 흡연율은 세계 최고 수준인 52.3%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기록적인 흡연율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만성적인 경제난과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으로 인한 답답한 현실과도 연관이 있겠죠. 그럼 북한 주민들이 원하는 지도자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불붙은 담배꽁초를 지하철 바닥에 그대로 버리는 모습보다는 진정한 개혁 개방을 통해 민생을 돌보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북한 모란봉악단의 중국 공연 무산으로 중북 관계가 다시 냉각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이 가운데 북한 관영 매체가 처음으로 중국을 향해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중북 관계 악화의 책임이 중국 측에 있다고 전가하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12월 29일자에 실린 그 누구도 우리의 무진막강한 힘을 당할 수 없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2015년 8월 남북한이 전쟁 직전까지 갔던 위기 상황을 거론하면서 조국 앞에 핵 전쟁의 검은 구름이 밀려올 때 어느 나라도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다며 일부 유관국들은 우리와 적대 세력에게 냉정성과 자제력을 요구하면서 중립을 지켰다고 언급했습니다. 신문은 일부 유관국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를 지칭하는지 밝히지는 않았지만 중국을 겨냥한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중국 외교부 화춘잉 대변인은 북한의 목함질의 도발로 인해 남북한 간 긴장이 고조됐던 지난해 8월 21일 우리는 유관 국가들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접촉과 대화를 통해 현재의 사태를 적절히 처리하는 한편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던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장용석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노동신문을 통해 중국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표출한 것이다라며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모란봉 악단 공연 취소 이후에 북한 매체의 중국에 대한 불만 표출은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연합뉴스의 분석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 매체들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기사에서 언급한 횟수가 10번에 불과했던 반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50여 차례나 거론했다고 합니다. 이 수치가 중북 관계 현실을 반영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전상입니다.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항상 목격하게 되는 것이 김일성, 김정은 동상 등 우상화 기념물인데요. 김정은 집권 이후 4년 동안 북한에서는 대형 동상 35개를 포함해서 무려 250개에 달하는 우상화 기념물들이 새로 세워졌다고 합니다. 11월 20일 평양에 위치한 김일성 정치대학에서 성대한 김일성과 김정일 동상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또한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에도 동상이 새로 건립된 것을 비롯해 김정은이 집권한 2012년 이후 대형 동상만 35개가 제작된 것으로 추산됩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최근 커티스 멜빈 존스 홉킨스 대학 한미연구소 연구원을 인용해 지난 4년간 250개 이상의 김일성, 김정일 기념탑을 세우고 35개의 대형 동상을 건립하는 등 우상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멜빈 연구원은 이러한 우상화 작업은 김정은의 불안한 위치와 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김정은으로서는 자신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전 세대의 정책을 계승하는 동시에 북한 사회가 김일성, 김정일을 우상화하도록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12월 30일 김정은의 최고 사령관 추대 4주기를 맞아 김정은을 미제를 종국적으로 멸망시킬 단호한 결심을 지니시고 우리식의 필승의 전법을 완성하신 불세출의 명장이라고 치켜세우는 등 김정은 우상화에도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북한 정권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우상화 시도가 북한 주민들에게 얼마나 호응을 얻고 있는 걸까요? 북한 내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최소한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에 어린 시절을 보낸 20, 30대 청년층 등에게는 거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마당 세대, 북한에서 대량 기아 사태가 발생했던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 배급 체제가 붕괴된 상황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장마당을 통해 자력갱생했던 20에서 30대 청년층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이들은 북한 체제에 대한 충성심이 약하고 당국의 체제 선전을 믿지 않으며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이 많고 시장을 통해 각종 정보를 얻는 등 이전 세대와는 확연히 다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장마당 세대에게는 김일성에 대한 기억은 아예 없고 김정일에 대한 기억은 배고픔을 안겨준 지도자라는 부정적 이미지입니다. 북한 내부 소식통은 장마당 세대는 김정은 우상화에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처벌을 두려워해서 겉으로는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김정은에 대해서 그저 우리 또래의 지도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이들은 우상화 교육을 그냥 피상적으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관리가 김정은의 의도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성장 과정에서부터 독재 체제에 자연스러운 거부감을 갖게 된 북한의 장마당 세대, 이들이 북한 체제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지난 10월 25일 제2회 방송에서 브라질 주재 북한 외교관들이 쿠바산 시가를 브라질로 밀반입하려다가 추방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고위 외교관이 인접 국가인 모잠비크에서 코뿔소 뿔을 밀매하려다 적발돼 추방당했습니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넬슨 쿠에테 남아공 국제관계협력부 대변인은 12월 23일 북한 고위 외교관이 코뿔소 뿔 밀매에 관여한 혐의로 추방되었고 지난 11일 북한으로 돌아갔다고 밝혔습니다. 남아공 정부는 이 외교관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지만 현지 언론들은 북한 대사관의 정치 담당 박철준 참사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의 소리 등 외신들은 지난 5월 남아공 주재 북한 대사관 박철준 참사와 현지 북한 태권도 사범 김종수 등 북한인 2명이 남아공과 인접한 모잠비크에서 코뿔소 뿔 밀매를 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되었다고 보도했던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남아공 주재 북한 외교관들이 국경 통과 시 검색을 받지 않는 특권을 악용해 인접한 모잠비크 주재 북한 보건대표부의 도움을 받아 수시로 코뿔소 뿔 밀매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불법적으로 구입한 코뿔소 뿔은 외교 행랑을 통해 중국으로 보내지고 중국 주재 북한 대사관 관계자들이 중국 암시장에서 약재용으로 팔아넘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가 밀수에서 코뿔소 뿔 밀매까지 도를 넘은 북한 외교관들의 범죄 행위가 국제사회에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정세진입니다. 최근 김정은이 수소폭탄 보유 발언을 하면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대표적인 외교 분야 싱크탱크인 외교협회가 북한을 2016년도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미국 최대의 외교정책 전문 비영리 싱크탱크인 외교협회 CFR 산하 예방행동센터 CPA는 최근 2016년도 예방우선순위 조사 보고서에서 내년도에 가장 우려되는 1등급 위협 11개를 선정했는데요. 이 중 하나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군사 도발 또는 내부의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심각한 위기가 초래될 가능성은 중간 수준이지만 만약 위기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 파급 영향을 높은 수준이 될 것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폴 스테어스 예방행동센터 소장은 북한 정권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 수 없으며 북한 지도자인 김정은은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없는 데다가 예측도 불가능하다라면서 북한 정권이 급변 사태 없이 연착륙할 것으로 확신할 수 없으며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방행동센터는 안보 위기가 발생하거나 악화될 가능성과 위기 상황이 미국에 미칠 영향을 바탕으로 매년 예방 우선순위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 외에도 시리아 내전 악화,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 미국 기반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 유럽 국가들의 정치적 불안정 등을 내년도 미국의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전상입니다. 외화 획득에 혈안이 되어 있는 북한 정권은 해외에 5만 명 이상의 노동자를 파견하고
연간 최대 3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북한 해외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유린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지난 12월 23일 북한 밖의 북한 해외 노동자 현황과 실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5만 명에 달하는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아침 7시에서 밤 12시까지 하루 14시간에서 16시간 동안 고된 노동에 시달리면서 난방이 되지 않고 위생 상태가 매우 불결한 숙소에서 새우잠을 자면서 식사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등 기본적인 의식주도 보장받지 못하는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승주 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원은 발제를 통해 폴란드와 몽골 등지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의 소득은 북한 당국이 공제하는 금액과 중간 관리자들의 착복을 제외하면 급여의 10분의 1인 월 100달러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 윤여상 소장은 북한 당국이 해외 노동자를 착취의 대상으로 취급하면서 임금의 90%를 당국에서 빼앗아가고 있으며 나머지 10%마저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직접 만났던 노동자들이 억울함을 토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세미나에 참석한 타렉 최린이 유엔 북한 인권 서울 사무소 부소장은 북한 노동자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국가와 기업들은 그들이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와 기업의 평판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재정적인 타격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북한 해외 노동자 실태 파악을 위해 2015년 하반기 몽골에서 2회, 폴란드에서 1회 등 현장 조사를 실시했던 바 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북한은 최근 유엔 등 국제사회의 인권 압박과 한국의 북한인권법 제정 움직임에 대응해서 2015년 남조선 인권 유린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재미교포 신은미 씨의 종북 논란 등을 인권 유린 사례라고 주장하면서 이런 사례들이 민족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갖춘 국가에서는 정부에 대한 비판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정부가 비판 여론을 등한시하면 언제든지 선거를 통해 다른 정당에게 정권을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당국의 입장과 다른 의견을 말하는 것 자체가 금지돼 있고 특히 체제에 대한 비판은 목숨을 잃을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일입니다. 이런 북한이 한국이나 다른 국가들의 체제나 인권 문제를 비난할 수 있을까요? 2016년 새해에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북한 체제에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기를 바랍니다. 통일로 가는 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